오늘은 좀 저희가 특별한 촬영이에요. 파워 유튜버인 터보83님을 저희 알파카 채널에 모시고 이분이 또 이제 그 구독자를 더 늘리고 싶다고 저희 채널을 홍보를 한번 하러 오셨어요. 아니 실제로 근데 알파카는 아는데 터보83님 모르는 분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터보 형 채널을 좀 홍보 좀 해드릴게요. 말하고 좀 웃기지. 네, 말하고도 예.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하고 싶었던 주제가 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터보 형이랑 저랑 저도 이제 컬렉팅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최근에 경매 사례들을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이게 3월달에 이브닝 경매가 열려요. 이브닝 경매가 뭐냐면 가장 이제 비싼 그림들, 네. 좋은 그림들 메인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브닝 경매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속으로 열렸어요. 네. 소더비, 크리스티, 클립스까지 열렸는데 이 세 개 경매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22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미술 시장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네. 가늠하는 어떤 바로미터 같은 게 돼요. 그래서 3월 경매를 되게 유심히 보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죠.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제 긴축을 하게 되죠. 금리도 올라가죠. 거시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네. 있는, 그리고 또는 2021년이 굉장히 주식장이나 다 폭등을 했는데 이 폭등한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3월달 경매 결과를 보면 미쳤어요. 그냥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우와 왜 이렇게 비싼가? 관심 있게 좀 봤던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핫한 여류 작가인데 1990년생 젊은 분들. 예를 들어서 플로라 유코비치나 자네 파도나 아니면 이제 아직 경매 데뷔는 아니죠, 루시블이나 로렌킨이나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작년에 되게 높은 금액을 찍어서 일본 경매 데뷔를 안 했고요. 와, 올해는 더 가더라고 이게. 플로라 유코비치는 작년에 7억 정도 찍었어요. 네. 근데 이번 경매 나오자마자 43억. 어쨌든 특정 작가에 대해서 얘가 얼마 갔는데 뭐가 갔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경매가 대체로 되게 잘 됐어요. 이번에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얼마에 팔렸게? 한 200억? 960억에 팔렸어. 960억?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긴 한데 거의 1000억 가까이 이게 판매가 됐어요. 모던 아트에서 이제 미술사의 이름을 남긴 작가들뿐만 아니라 1990년생인데 뜨고 있는 이런 작가들도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매 결과에 대한 분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카페를 만들었어요. 미술 카페를. 네이버에다가 아트원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 알파카 채널에 와서 카페 광고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이게 나의 목적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촬영의 목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미술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게 미술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빼고 다른 건 다 올라요. 시계, 명품 이런 거는 다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좀 놀라운 시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2021년에 역대급 거래량을 네. 찍었고 거래 금액도 역대급으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1년 동안 거래됐던 상업용 네. 부동산의 총 가액이 68조. 68조. 그 거래 건수도 역대급이었죠. 역대급이죠. 근데 올해는 거래량이 어떤가요? 올해랑 1월 달에 잠깐 주춤하다가 2월 달부터 갑자기 터지더니 최근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작년에 900억대의 건물을 산 게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이번에 딜을 하는데 얼마의 딜이 되고 있냐면 1250억에서 1300억의 딜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1년도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격도 너무 꼭대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초과되는 금액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요즘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고 상승률이 놀라운 거죠. 최근에 그래가지고 와인 좋아하는 분들, 시계 좋아하는 분들, 또 주식 좋아하는 분들, 코인, 그림 이런 다양한 거를 만나는데 거기서 다른 건 진짜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코인하고 주식만 선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품들만 내려가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림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작가들도 많고 봐야 될 게 많아서 오른다 내린다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보면 거래 가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거래 가액이 거의 3배 정도 늘었어요. 3배는 진짜 엄청나네요. 3배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한 1.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1.5배. 네, 많이 오른 겁니다. 네. 한국 작가들 2020년 말쯤에 어떤 걸 샀어도 지금 2.5배는 다 먹었어요. 2021년에 모든 시장이 다 올라가면서 정말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진짜 2022년도 지금까지는 계속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2주 전에 어떤 기자 친구를 만났어요. 그 기자 친구가 진짜 경제에 바삭해. 그리고 투자에도 엄청 바삭해. 근데 그 친구랑 나랑 이제 나누면서 자산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사람들이 거품이다 할 때 1년 정도는 더 가는 것 같다. 항상. 아무리 봐도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오르고 네. 돈이 점점 줄어들고 도저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는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거의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포모 바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사면 나는 어떻게 사지? 주택시장은 더 그렇죠. 근데 주택시장은 또 근데 정체돼 있잖아요. 완전 여기- 그러면서 신고가가 틈틈이 나오곤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이 또 그래도 좋은 지역들. 그 아파트나 주택시장도 진짜 좋은데 안 좋은데 이제 차이가 확실히 더 나는 느낌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세력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지금 시장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전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뭐가 있었냐면, 근데 주택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고가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가 네.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전체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택시장이 꺾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근거가 거래량이 진짜 적어요. 매매 거래량이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완전 떨어졌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거의 2008년 이후에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꺾였을 때 신고가가 일부 단지에서 나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사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지. 거래량 작년과 저희는 사실 지금 좀 비교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관계된 회사들의 제가 대표들하고 좀 많이 친해요. 경쟁 관계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죠. 그게 예전에는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동질감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 실무적인 저희가 업무들보다는 경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서로에 대한 경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전달하고 같이 뭔가 배워가는 이제 그 회사들하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을 해보니까 거의 다 1월달 스코어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 1월달은 작년이랑 비슷했다. 설날 전이 원래 제일 안 움직이는 시기인데 왜 그런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설날 때가 가장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은행 지점장들이 이동하는 시즌이에요.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못 움직여줘. 그 지점장님들이 움직임이 적어지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도 약간 설날을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또 겨울에 가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안 좋아 보이니까 수요자들이 좀 덜해져요. 그런 면 때문에 1월달이 원래 항상 제일 적은 달 중에 하나고 설날이 지나고 나서 사실 풀리거든요. 올해 설날이 1월 말이었으니까 2월달부터 어떻게 흐름이 됐나 그랬더니 저희는 사실 작년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정도 수준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엄청 잘 됐더라고. 저희는 이번에 뭐 위드 코로나다 해서 막 자택근무 다 돌렸거든요. 프리하게 굉장히 회사 운영을 했는데 반면에 굉장히 많이 그런 상황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이 저는 2월달은 대선 끝나야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선과 좀 신기 상관없이 좀 많이들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은행하고 물어봤어요. 지점장님 한 3분 정도랑 인터뷰를 해봤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결국 대출을 해줘서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미술품 대출 안 나오고 시계 안 나오고 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 자체가 대출 나오는 시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금리가 그러면 3.5%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결국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그렇죠.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출 해주니까 올라가고 대출 해주니까 올라가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동성의 힘으로만 밀어 올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지금 유동성 축소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 이미 너무 많은 발표를 해놨고 주식시장은 이게 선발형 된 것 같아요. 성장주냐 배당주냐에 좀 다르지만 성장주들은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네이버 뭐 40몇만 원 같은 30만 초반대까지 내려갔잖아요. 네이버가 제일 덜 꺾인 편이에요. 그래도 카카오 이런 거는 반토막 났잖아요. 제가 투자한 것도 반토막 났고요. 리비안? 근데 미국 정부가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나갈 때 성장주잖아요. 리비안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사실 여기서 뭔가 큰 호재, 어느 큰 기업하고 뭔가 뭘 해서 뭐 생산을 바로 하겠다, 아니면 생각보다 되게 생산 일정이 당겨졌다, 아니면 생각보다 전기차 기술이 되게 좋았다, 이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망하진 않겠죠? 사실은 몰라. 난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안 망한다고 해주세요. 시장에 어떤 호재가 딱 터지지 않는 이상 고점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동성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요.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오피스 임대료가. 근데 이게 빈입분 부입부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생 꼬마 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있는 업장들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고 뭐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생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료 되게 버거운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피스 시장은 왜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너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또 빈부 격차라는 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빈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빈부 차이, 폭격차. 개가 늘었어. 어쨌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좋은 오피스,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자 수요가 되게 많아졌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버는 회사들은 또 뭐 예를 들어 배달 관련된 뭐 플랫폼이라든가 밀키트 하는 회사라든가 IT, 게임 이런 데 돈을 다 막 엄청나게 벌었는데 병원들도 돈 되게 많이 벌었죠. 소아과 이런 데 빼고는 정말 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이쪽 사이드에서는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고 대표적으로 산업으로 보면 제조업 이런 데는 작살났었죠. 맞아요. 진짜.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작살나고 막 이게 산업에 너무 양극화되면서 걱정은 돼요. 사실 걱정돼요. 분열되어 가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피스는 괜찮다. 그렇죠. 아니 그렇다 보니까 오피스가 비싸지니까 여기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대출받아 자기 사옥을 사는 거죠.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너무 이제 확실히 너무 확연히 갈렸어요. 진짜 이런 오피스나 아니면 소비층이 강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더 성장하고
나오고 있는데 엄한 지역들은 진짜 충격적인 곳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좋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누구에게는 행운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불운이었는데 그 김명하의 두 사람이라는 소설의 네. 표지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데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되는 게 인생이라면 네. 우리가 삶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상실 앞에 선 인간, 상실, 공허감,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도 요즘 그때 되게 많이 하고 네.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게끔 누군가가 사고로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불운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네. 정말 내가 마음 굳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갑자기? 알파카 채널이니까 내일 막까지 이거 꼭 네. 넣어줘.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저희 촬영에서 이거 좀 더 깊은 얘기들은 또 저희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더 밖에서도 돌아다니고 그다음 또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또 얘기하면서 또 요즘에 최근에 또 재밌는 분들하고 계속 촬영 같이 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여기 채널에 알파카 채널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터보파쌤의 채널에서 영정이랑 같이 상권 촬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게을러지고 네. 나이도 들고 가정도 네. 생기고 막 이러면서 점점 이제 좀 게을리게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우리가 처음에 상권 촬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되게 반응을 해주고 다른 부동산 채널과 다른 특장점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영정이 같은 경우는 업자긴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했던 거야. 맞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공감을 얻었던 것 같고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시각에서 나 그때 실제로 건물을 되게 살려고 찾아다녔었고 결과도 냈잖아요. 지금. 우리는 네. 뭐 실제로 건물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했잖아. 이런 네.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사실은 영정이한테는 영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말인데 당연히 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롭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2022년에 좀 이제 좀 새롭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도 좀 더 하고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상권 촬영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알파카 채널 올라갈 수도 있고 내 채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뭐 업자들이 그런 채널을 하는 건 난 한계가 있다고 항상 네. 봐 나는. 저도 요즘에는 뭐 거의 본업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현실적인 마인드로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튼 뭐 진짜 2022년에도 터보 형하고 재밌는 부동산 채널도 같이 하고 또 알파카에서도 재밌는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재밌게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터보832 채널을 오늘로써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유튜브 채널보다 파트원 카페를 네, 같이 한번 또 가입해 주십시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